안녕하세요. 소개받은 133기 서정효라고 합니다. 저희는 2월 달에 네오비 마스터 과정 시작했는데, 지난주에 간신히 진짜 9월 2일 날 그 수료평가를 저 개인적으로 마무리하고 3일 날에 턱걸이로 이렇게 수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은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공인중개사 개업을 좀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차에, 전부터 좀 같이 좀 고민을 하고 있었던 사업이 이제 전 직장에 사던 게 있었었는데, 그 전 직장에 이제 동료들 몇 분이랑 같이 다시 한번 해보자 해서, 그러면은 올해 말까지만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접자 하고서 이제 조그맣게 이제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토큰, 코인 이런 거.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도 이제 법이 상당히 늦기는 했지만 STO라고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STO법을 빨리 이제 우리도 해야지 된다. 그게 뭐냐면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인데, 기존에 있었던 이제 증권을 토큰으로 이제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증권에는 우리들이 이제 알고 있는 것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이제 주식, 채권이 두 가지인데, 그거 말고도 우리나라는 이제 법상 증권의 종류가 6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이 토큰 증권으로 나오려고 이제 하고 있는 게 투자계약 증권, 그 다음에 이제 수익형 신탁 증권,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토큰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법 제어가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우리나라는 좀 늦어지고 있어서, 사실은 지금 제가 하는 사업도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이제 법이 미비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제 싱가포르라든지 홍콩, 그 다음에 거기를 거쳐서 이제 미국에서 하는 이런 거를 계획을 좀 하고 지금 이제 다양하게 이제 투자자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가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금이라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금을 이렇게 이제 토큰 증권으로 이제 발행을 하는 건데, 저희가 발행한다라고 하면 사겠습니까? 너가 진짜로 금을 갖고 있는 건지 맞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저희는 실물금이 아니라 이미 이제 제도권에 나와 있는 금 ETF라는 그 상품들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많이 팔고 있거든요. 이거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 토크나이즈 하는 이제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단순히 이게 이제 뭐 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자산들을 전부 다 이제 토큰으로 이제 옮겨가는 과정에서, 이미 우리나라에도 부동산들도 이제 이런 쪽으로 시도를 하기 위해서, 토큰형 증권은 아니지만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동산 조각 투자. 그래서 무슨 카사, 루센트블록 뭐 이런 데서 뭐 강남에 있는 뭐 빌딩 120억짜리를 요번에 조각 투자해서 성공을 시켰다. 이런 게 지금 이제 규제 샌드박스에 있어서 지금 이제 허용되고 있는 건데,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에 이제 이게 이제 법 제어가 되면 굉장히 많은 그 상업용 부동산들이 전부 다 이제 토큰화가 되면서 나오는 이제 상품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럼 부동산 쪽에서도 상업용 부동산 시장 쪽에서의 이런 변화가 되게 좀 많이 좀 일어날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 이제 여기 계시는 저희 이제 독서 제안 분들하고도 그런 쪽에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회가 되면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는 자리가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제 소개는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그 발표에 대한 것들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가 피크아웃 코리아에서 이게 되게 좀 무슨 얘기일까 하고서 되게 관심을 갖고서 읽어봤었습니다. 읽고 나니까 제가 든 느낌이 이거 어떻게 되지? 이 2장의 사진으로 표현하는 게 좀 적절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구마를 먹고서 찍어 먹고 꽉 막힌 느낌이에요. 뭔가 이렇게 좀 답답한 느낌이 들면서, 이 책의 저자가 아무래도 이제 유튜버를 시작을 해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이제 언급했었던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출판을 하다 보니까, 이 얇은 책 안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어요. 정확하게 세보지는 않았지만 뭐 작게 하면 30가지 이상의 다양한 이슈들이 잘 안 들립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그래서 한쪽에는 그 이슈들이 음식 많이 먹고 설거지 안 해요, 설거지 막 산더미 같이 쌓여져 있는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여서, 이거를 오늘 어떻게 발표를 해야지 될까? 되게 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다, 모든 거를 뭐 다 터치할 수는 없고, 이 중에서 제가 이제 관심 있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공유하고 싶은 것들만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먼저 피크아웃이라는 뜻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면은 이게 뭐 정점을 찍고 이제 하락하는 이제 단계로 들어간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저자는 우리나라가 이제 피크를 어떤 측면에서 이제 찍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뭐 예를 들면은 뭐 1인당 국민소득이 이미 우리나라가 성장의 한계에 다다른 그 정점을 찍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부동산 가격의 피크를 찍고 이제 하락하겠다는 건지 이제 이게 도대체 어디에 대한 피크 아웃인가에 대한 거가 명확하지는 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러한 관점에서 약간 좀 책을 쓰다 보니까 아까 이제 발표하신 남자 대표님이랑 저랑 좀 생각이 비슷하신 게 약간은 좀 부정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좀 바라보고서 저자가 좀 접근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서 이제 좀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그러니까 이제 크게 한 두 가지로 이렇게 좀 대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불안한 삶과 이제 노후라는 주제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쭉 쓰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 끓는 냄비에 있는 이제 개구리 같은 이제 국가 소멸의 징후들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이 불안한 삶과 노후라는 이런 이제 환경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 원인이 뭘까라고 보니까 이제 뭐 낮은 연금에 대한 이제 소득 대체율이 언급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각자 도생하는 측면에서 부동산으로만 이렇게 좀 자산을 형성을 하려고 하고 그런 문제들이 결국에는 뭐 수도권 집중이라는 문제와 어울리면서 또 그 배경에 깔리고 있는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국가에서 못 해주는 것들을 국민들이 각자 이렇게 좀 어떻게 생존을 하려다 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초저출산 사람들이 돈 하는 이제 이런 형상들 그러면서 소멸에 대한 이제 지방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도 일본을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제 불안함들이 이 책 속에 좀 담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연금 대체율이 얼마나 낮을까? 이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미국이 제일 높습니다. 81.3%. 즉, 제가 지금 현재 은퇴하기 전까지 평균 소득이 100이었으면은 은퇴하고 나서도 한 80 정도에 되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47일밖에 안 돼서 상대적으로 되게 낮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이렇게 높은 원인은 뭘까?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을 내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국민연금을 내는 이제 이런 이제 공적연금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이제 기여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9%를 냅니다, 월급에. 4.5%는 회사에서 내주고 나머지 4.5%는 자기 이제 근로소득에서 이제 내는데 미국은 그게 12.8%예요. 근데 앞에서 보면은 연금 대체율이 되게 높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9% 내고 미국은 12.8%, 갭 차이는 3.8%인데 소득 대체율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게 미국은 사실은 공적연금의 기능보다는 기업에서 제공하고 있는 퇴직연금 401K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어서 미국에서도 어떤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내놓는 이제 그 혜택이 연봉도 중요하지만 이 401K 프로그램을 얼마만큼 잘 지원을 해주냐가 사람들이 직장을 선택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5년도에 이러한 이제 퇴직연금 보장법이라는 거를 이제 도입을 하면서 법의 체제는 그 미국 거랑 일본 거랑 이렇게 도입을 하다가 뭐 결국에는 좀 일본 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확정급여형, DB형이라든지 DC형, 확정기여형 이런 것들을 이제 일본 거를 따라서 이제 했었었는데 자산을 전부 다 우리나라는 그냥 보수적으로 전부 다 예금은행에만 넣어놓고 있었던 반면 외국에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었는데 우리나라도 이 문제점에 대한 것을 계속 이제 언급을 하다 보니 디폴트 제도라 그래가지고 재작년부터 이걸 이제 강제적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적정한 자산의 분배를 해서 이제 운영해 주는 걸로 이제 바뀌긴 했지만 anyway 우리나라는 이렇게 좀 적게 내고 적게 가져간다 외국에 비해서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진짜 사실 이것만 해도 한 시간은 얘기하고 말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에서 연금 기여율을 높이게 되면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게 됩니다. 국민들이. 그럼 직접적으로 불편함이 많아지겠죠.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대신 이제 노후에 많아지게 되는데 이 가처분 소득을 갖고서 이 사람들이 각자 도생을 하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노후를 위해서도 세이브 해야 될 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에 쓰고 다른 거에 쓰고. 예. 그래서 이게 되게 많은 이제 부작용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와 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가 조금을 더 내도 저축한다라는 개념에 의해서 사실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공적연금의 비율을 좀 높이고 가처분 소득을 강제적으로 조금 줄이는 게 맞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금적인 부분이 아니라 연금 쪽으로.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연금에 대한 게 제도도 늦게 도입을 했고 공적연금에 대한 기여도 낮다 보니까 그 노인이 되고 나면 뭐 지금은 예를 들면 지금은 60대부터는 이제 국민연금 혜택을 어느 정도 받겠지만 한 70대, 80대인 분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득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되게 좀 우울해지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60대를 지나서 이제 70대부터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게 빈곤이라고 이제 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이제 비극이 되는 거죠. 이게 장수의 비극이 되는 겁니다. 오래 살면 살수록.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애달픈 거는 대한민국에서는 남성분들의 자살률이 여성분들보다 노후에 80대는 5배 이상 높으세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마음 관리 잘 하면서 이렇게 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수치로 따지면은 80대 노인분들 중에 1000명당 한 분이 자살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고령 인구 추이로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2024년도 하면은 노인 인구 비중이 19.2%인데 이제 50년 되면 25년 뒤죠. 한 2배 정도 늘어요. 그럼 이게 자살률도 이제 산술적으로 한 2배 정도 올라가다 보면은 남자인 경우는 이제 500명 중에 1명은 이제 죽는 거예요. 80대가 되면은. 그런 시대가 도래를 하고 있다. 되게 좀, 남자 입장에서는 되게 좀 암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자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되게 이제 자산 형성이 이제 부동산 쪽에만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호주도 보면은 우리나라랑 똑같이 부동산에 대한 이제 자산 비중이 좀 높습니다. 이게 이제 현상이 있는데 이 시기가 2021년도예요. 이때가 뭐냐면 코로나 때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나서 어느 정도 코로나가 한풀 꺾이고 21년도 말에 하다 보니 우리나라가 이때 막 영끌족이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21년도에 부동산이 막 치솟을 때였잖아요. 그때 하다 보니까 이제 집값이 상승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자산 구성에서의 이제 비금융 자산의 이제 비율이 높아진 거고 호주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이제 호주는 땅덩어리가 되게 넓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네들도 이제 그 모든 땅을 다 쓰는 게 아니라 뭐 시드니나 멜버른이나 이제 해안가 중심에 이제 사람들 사는 그런 도시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의 이런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은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특이한 거는 우리나라는 주로 아파트가 오른다라고 하면은 호주는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들. 아파트는 외국에서는 대부분 다 이제 서민들이 사는 조금 이제 그 좋은 주거 환경은 아닌데 우리나라는 좀 반대죠. 예,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거는 또 하나가 그러면은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높아진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금리를 계속적으로 그 고금리를 유지를 해야지 부동산을 잡을 수 있을까? 이미 외국의 그 경제 전문가들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금리만이 부동산을 올리는 그 잡거나 금리가 낮다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다. 이거는 이제 유동성, 양의 문제인 거고, 양을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통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복현 씨가 하는 거는, 아니죠. 이복현 정부에서 하는 거는 그 양적 통제를 이제 하잖아요. 관측에서 이제 뭐 금리만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에 대한 양을 이제 조정하는 이제 양과 금리에 대한 거를 이제 둘 다 하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혼선이 있고, 그거의 부작용이 이제 굉장히 이제 커지기는 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금리만을 갖고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미 이제 경제 구조도 많이 바뀌었고, 사람들의 정보력이라든지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이 한다는 판단에 금리가 차지하고 있는 거는 절대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금리 정책만으로 부동산 가격을 통제를 하겠다라고 하다가는 부동산 잡으려다가 실물 경제가 다 망가지는 이제 그러한 현상이 좀 발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빠른 시일 안에 금리를 쭉 우리나라도 유럽이라든지 이제 미국도 이제 조만간에 금리를 인하하겠죠. 거기에 따라가지고 완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아까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랑 똑같이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제 자산 비중이 높고
금융자산에 대한 비율이 거의 30% 중반으로 좀 비슷하긴 한데 여기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 금융자산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현금이고 그 다음이 보험입니다. 보험. 보험을 상당히 좀 많이 내고 있어요. 근데 호주는 금융자산 중에 현금보다는 연금이 더 높은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현금이 많은 거는 이게 들고 있다가 부동산을 투자를 해야 되기도 하고 주식시장에 뭔가 기회가 오면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여유자금이라는 돈이 항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쟁겨놓고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지만 호주에서는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그 보험에다가 하는데 보험 중에서도 그 우리나라처럼 무슨 이상한 변액 유니버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연금 보험에다가 이렇게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가 연금이 굉장히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 퇴직연금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운용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호주에서 벵가드라는 데서 이제 전 세계에 제공하고 있는 연금에 대한 강국이에요. 그래서 그 각국 나라에 대한 연금에 대한 이제 컨설팅하는 회사도 호주가 가장 좋고 그렇기 때문에 호주는 금융자산 중에 상당 부분가 연금에 대한 부분이 이제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사람들이 각자 도생을 하기 위해서 현금을 비축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주식에 투자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전부 다 그런 이제 연금에 그 의존을 하는 그런 이제 나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자가 언급한 것 중에 우리나라 뭐 수도권 과밀화가 되게 문제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의 인구 비중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뭐 서울이랑 경기 지역을 합치면 인구의 절반이 상하기 때문에 문제다. 뭐 교통이라든지 혼잡 비용이랑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이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기는 했지만 저는 이거는 이제 각각의 국가가 처한 상황과 지리적인 여건, 경제, 사회, 문화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판단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좋고 나쁘다라는 거를 단편적으로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이게 정책들을 또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보고 사실 나라마다 이 메가시티는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메가시티에서 생산하는 그 국민 총 생산량이라는 것들이 한 나라 경제의 절대적인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미국도 경제 규모가 크지만 거기서도 나오는 것도 이제 미국도 뭐 뉴욕이라든지 시카고라든지 보스턴이라든지 그다음에 실리콘밸리 쪽이라든지 이게 몇 개 거점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그 블럭들에서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미국을 하지 그 내륙에 있는 땅덩어리 큰 데에서는 사실 별로 없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땅덩어리가 좁은 가운데 그런 메가시티가 있다라고 보니까 이 혼잡 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껴지고서 여러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부작용과 문제점을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고 메가시티는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일본이랑도 경쟁을 해야 되고 중국이랑도 경쟁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된다 보면은 당연히 이런 도시가 거기에 맞게끔 한 1000만 명 넘는 도시가 2개 이상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만들 수도 없고 1개 정도는 당연히 있어야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저자만큼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도 사실은 이제 지방 분권을 한 것도 그리고 그 당시에 뭐 광역발전위원회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거점 도시들을 많이 육성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그 거점 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근본이 되는 핵을 그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기에 이제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면은 경제라든지 이런 거에 그 이끌어가는 게 관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기업이 가야지 되는데 공이 가면은 기업들도 따라오겠지. 이렇게 한 게 전후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과거에 거기에 있었던 이제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거를 좀 구성을 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공공기업들을 좀 이전하는 쪽으로 갔었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그런 이제 지역의 산업 기반들을 좀 강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어프로치를 했었어야지 되는데 이 당시에 좀 나눠주기식 정책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2010년도에 그 우리나라 이제 우연한 기회에 지경부에서 이제 일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R&D 예산으로 해서 지방에 나눠주는 돈이 그때 당시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 생각. 지금은 이제 10년 전에 10배가 더 많아졌거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나라에 저는, 아까 어떤 분이 지방자치제가 문제라고 했는데, 저도 그 부분은 약간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효과 없는 돈들이 되게 많이 사라지게 되는 예산으로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출산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의 공공예산 집행 대비 성과가 되게 낮은 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여기에 다 저는 같이 맞물려져 있다라고 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좀 깨졌네. 전 세계에 되게 많은 이제 메가시티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이제 오사카랑 좀만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이게 좀 우리나라 맨 밑에 있습니다. 여기 하얀색인데요. 면적이 약 605제곱킬로미터예요. 우리나라랑 비슷한 인구를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한 서울만 봤을 때 한 970만인데 오사카가 한 800만 정도 됩니다. 면적은 더 커요.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GDP가 아니라 GRDP, 국내 총생산이 아니라 지역 총생산, 그걸 보게 되면은 오사카랑 우리나라랑 인구를 깨지다 보니까 여기 비례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오사카가 우리나라보다 작은 것만큼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런던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인구는 930만 명, 우리나라 서울은 970만 명인데 지역 총생산은 우리나라의 거의 2배입니다. 저기는 약 한 7,310억 달러, 우리나라는 3,820억 달러. 저게 따지면 우리나라는 약 한 480조 정도 되고요. 런던은 그거 한 900조 정도 되는 거예요. 900조 정도. 예, 인구는 같은데. 그러다 보면은 우리나라는 아직 뭔가 이제 이 메가시티에서도 생산성만 봤을 때는 아직도 영국의 런던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런던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의 또 도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상품 거래 시장의 또 핵입니다. 런던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금융 쪽에서 이제 발생하는 그러한 소득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붐바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붐바이는 우리나라 서울이랑 거의 면적이 비슷해요. 인구 밀도가 최고입니다. 서울의 2배의 인구가 삽니다. 근데 이제 생산되는 거는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해요. 4천억 불, 우리나라는 3,800억 불이니까 인구는 2배인데 우리나라보다 생산량은 뭐 비슷하다 보면 그냥 인당 생산성 한 절반 이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뭐 우리나라가 뭐 런던이랑 비교하면 조금 부족하지만 뭐 다른 데랑 비교하면은 또 나은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나라에서 이런 이제 메가시티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는 측면에서 되게 많은 이제 정책들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나온 이제 GTX라든지 이런 것들도, 교통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물론 이제 다른 지방에서만 봤을 때는 왜 자꾸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가 되는데 수도권에만 더 이런 투자를 하냐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시각을 좀 넓게 본다라고 하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의 이런 이제 메가시티에 대한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는 저희는 더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휴, 이게 다 깨져가지고 보기가 힘드네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문제에 대해서 했는데, 이번 정권에서도 이제 윤석열 정부는 뭐 연초였던가요?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5살로 빠르게 해서 했다가 아무튼 이게 철회긴 했지만, 아무튼 빨리 사회에 나와서 경제 활동을 하는 시간을 오래 가져가는 것이 이제 국가 경쟁력을 가져가는 길이라고 해서 시도를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각각의 이제 나라에서 교육비에 대한 예산을 제가 한번 뜯어봤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노란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예산을 쭉 보면은 결국에 결론만 딱 얘기를 하면은 미국이 여기 보시면은 이게 4억 3,300만 원 정도입니다. 1인당 한 사람한테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공적으로, 그러니까 사교육비 빼고 국가에서 한 사람을 대학교 졸업시킬 때까지 투입하는 예산이 한 4억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는 2억 9,300만 원 정도입니다. 낮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보게 되면은 교육이 어느 단계의 예산을 또 많이 분비하느냐가 되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공교육비 지출은 여기 나와 있는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는 많이 퍼부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도 이 예산을 어디다 퍼붓느냐가 중요한데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 스마트 교실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교육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낡은 학교 교실을 갖다가 더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전자 칠판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이런 예산들이 고등학교랑 중학교에 많이 하고 근데 대학교에는 고등학교나 중학교, 초등학교보다 사실은 대학교에 대한 거는 공적인 지출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뭐 국립대학교 몇 개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도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학 교육에 대한 공교육비 지출은 전 세계 최하입니다. 그러면 이게 국가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솔직히 고등학교 때까지 교육은 저는 그냥 경쟁을 위한 교육이지 그게 저는 어떤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공부라는 거는 써먹지 못하면 의미 없는 교육인 거고 고등학교 때까지 한교 저는 글쎄요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이상 그냥 사회로 그냥 나간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고등학교 교육은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대학교를 안 가는 사람들을 위한 대학의 교육비도 되게 많이 있어요. 생각이 있는 나라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그 교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더 이상의 이제 공교육에 대한 어떤 교육에 대한 혜택이 없는 거죠, 사실은. 예. 근데 이제 미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선진국들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것들도 계속적인 이제 교육의 지원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에 계시는 이 이창용 선생님께서 지난달이죠.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한국은행이 미리 이제 빠져나갈 자리를 이제 마련을 하셨구나. 계속 이제 금리를 이제 가장 물가를 이제 통제를 시켜야지 되는 역할을 갖고 계시는 게 이제 한국은행인데 여기에 이제 부동산 문제를 이제 잡으면서 금리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제 압박이 되게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이 모든 문제는 교육이 문제다. 그냥 이렇게 풀어보셨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마땅한 반론을 제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라든지 많은 것들의 배경에는 이 교육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단순히 뭐 이게 강남 대치동에 한정된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 목동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되게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뭐 애들이 여기 나타나는 건 이제 부의 대물림이 된다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대학교를 진학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서 또 출산 문제 이게 뭐 원인과 결과가 막 뒤죽박죽이긴 하겠지만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결국에는 교육 문제다. 이렇게를 한 거죠.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통화 정책만으로는 이 부동산 문제를 잡을 수가 없다. 금리만으로는 잡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저는 고백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나라의 뭐 저출산율로 나타나는 것이 뭐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혼재돼서 그 결과가 우리나라의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데 뭐 교육 문제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우리나라 교육 문제는 뭐 과거 신문을 안 봐도 60년대부터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입시 경쟁이라는 거는. 그래서 계속 이제 출산율이 2016년대까지는 유지가 되어 왔다가 2016년도 이후부터는 뚜두두두둑 떨어져가지고 좀 있으면 한 반토막이 나겠죠, 이제. 그래서 이 원인을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음모론적인 입장에서는 뭐 정권이 바뀌어서 의도적으로 뭐 이렇게 했다라는 것부터 해서 뭐 예를 들면은 그 된장녀 이야기부터 해서 남녀의 젠더의 갈등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수치를 갖고서 해석을 하는 게 있는데 이게 그럼 과연 이때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아무 일도 없었죠, 그렇죠? 정권이야 뭐 시기가 되면은 바꾸는 거고 사실은 이제 그런 거고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특별하게. 그래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는 게 문제인가라고 해서 제가 한 2020년부터 2023년도까지 있는 데이터를 한번 봤어요.
이 통계청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제공되는 해외 다른 나라의 이제 출산율 자료까지 한번 봤는데 우리나라는 약 한 23년 동안 38% 정도 출산율이 떨어졌습니다. 1.42에서 그러니까 23년도 지금은 0.7인데 23년도 기준으로 0.88 이때 이렇게 해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뭐 중국은 마이너스 27%,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브라질도 마이너스 28, 28 이렇게. 우리나라가 진짜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다른 나라들도 좀 많이 떨어진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높아진 나라가 있어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는 오히려 1.2에서 1.52, 1.11에서 1.28, 심지어 예, 보시면 전쟁 중에 더 올라갔습니다. 이게 뭐 얘네들이 뭐 애를 만들어서 뭐 20년 후에 뭐 전사로 키우기 위해서 한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우리나라도 출산율 높이려면 전쟁이 나야 되나? 뭐 이렇게까지 비할 건 아니지만 출산율에 대한 거는 되게 많은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게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 아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 국가들이 전부 다 이게 추세가 떨어지고 있는 게 그럼 원인이 뭘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2016년도 이후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에 이제 IT에 이제 몸을 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생산성의 문제라고 봐요. 인간에 대한 생산성. 그러니까 정보화 시대를 거쳐가지고 지금 이제 인공지능 시대로 이렇게 되면서 한 사람이 이제 태어나서 교육을 받아서 이 몸을 통해 육체를 통해서 이렇게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과거에 비해서 이제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왜냐면 제가 몸 팔아봤자 아저씨 필요 없고 기계 쓰면 되고요. 요리를 하려고 해도 기계 쓰면 되고요. 뭐 하죠? 컴퓨터가 더 잘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육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인정을 그만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하나 키우는 데는 과거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애 하나 낳아서 키워봤는데 얘가 나를 부양해 주는 거나 차치하고라도 걔 혼자서도 이제 생존하기가 힘든 세상이 되는 거예요. 경쟁 상대가 사람만이 되는 게 아니라 기계랑도 이제 경쟁이 해야 되는 이러한 그 환경이 바뀌는 부분에 여러 가지 환경이 뭐 이 생각만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부는 진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인력이 대체된다라는 건지 과거에 사람들이 하던 것들이 이제 기계가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에 대한 생산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이러한 인식과 그 결과들이 나타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인간이 이 지구에 더 이상 이제 예전만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보다 기계가 있으면 더 지구가 좋아지거든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도 해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것도 이제 저자는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드니까 군대는 누가 지키나 걱정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는 뭐 사람이 직접 싸우는 거는 아니잖아요. 전부 다 이제 기계가 하게 되고 사실 군대에서도 전투 수행 능력은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분도. 그래서 군대에서 과거에 삽질하던 군인은 이제 많이 이제 없어질 거고 정예화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투 수행은 전부 다 이제 AI로 연결된 기계들이 한다라고 하는데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재작년부터 육군에서 그 AI를 통해 가지고 휴전선에서 그 넘어오는 사람들을 인식하는 거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진을 계절마다 바뀌는 그 전장 사진을 수십만 장을 찍어가지고 컴퓨터로 하여금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우리 뭐 여름이랑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무 색깔이 다 변하잖아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눈 올 때 다르고 그러면 그런 사진들을 다 쭉 학습을 시켜가지고 뭐 여기에서 뭐 기순자가 넘어오는 건지 무장을 한 해가 넘어오는 건지 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걸 다 인식을 시켜가지고 전방에 대한 감시도 지금 이제 순차적으로 다 기계가 하는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이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이 군대는 기계랑 사람이 이제 같이 지키겠지만 과거에 이제 사람이 의존했던 것들을 뭐 이제 기계가 한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크게 뭐 문제는 될 거는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자가 이제 책에서 언급한 것 중에 뭐 순사자의 아파트, 뭐 이제 아파트에 대한 이제 이런 게 뭐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저는 여기에 배경이 된 것도 결국에는 각자 도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물질적인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거의 이런 인연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 인맥들을 활용을 해서 서로 좋으면 좋은 거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문화가 이제 퍼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부작용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뭐 그때는 안 됐지만 지금은 뭐 내가 뭐 예를 들면은 LH 있을 때는 안 됐지만 나왔는데 지금은 좀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도와줘, 감리도 그냥 설렁설렁 적당적당 뭐 이러한 것들이 다 이러한 문제로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뭐 안타깝지만 이게 뭐 현실인 거죠 사실은 지금. 예. 그다음에 뭐 건강보험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뭐 건강보험에 대한 이제 보험 재정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 뭐 뉴스 보시면 가끔 나오실 거예요. 어떤 어르신은 1년에 뭐 2,900번인가 2,700번인가 이렇게 병원 다니시면 하루에 10번씩 이렇게 막 도장 찍고 다니셨다는 분. 근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제도는 있지만 정책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디테일하고 감시와 모니터링이 없기 때문에 먼저 쓰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은 임자다, 임자 없는 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 것들이 결국에는 다 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제 여기에서 언급하고 싶은 게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광복 이후에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은 20년 뒤면 한 100년이 되겠지만 한 80년 지난 시점까지 보면은 그 사이에 먼저 이제 전 세대들은 여러 가지 이제 자산을 형성하기 좀 기회가 있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과거에 저희 세대나 저희 위 세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러한 기회가 없죠. 왜냐면은 다 임자 있는 자산이 됐으니까. 임자 없는 자산이 이제 없죠. 임자가 있더라도 예전에는 저렴한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도 없고 이미 다 침발라 놨거나 다 가져오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예전에 계셨던 분들은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뭐 건강보험의 세금이라는 것도 보면은 사실 상대적으로 덜 내고 더 받아가는 세대라는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세대적으로 보면은.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젊은 세대를 보면은 왜 우리는 더 많이 내고 덜 받냐, 이런 이제 억울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서는 내가 노동을 통한 대가로도 집을 사거나 뭐 어떤 이제 소유권이나 재산권을 형성한 기회가 있었지만 지금은 내 노동만으로 갖고서는 과거처럼 이런 어떤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라든지 어떤 재산권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세대분들도 뭐 일본처럼 히키코모리 뭐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는 우리나라는 아직 본격적으로 없지만 굳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지 돼? 그냥 나 혼자 죽지 않을 만큼은 뭐 나 최소한의 돈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세대가 돼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개인적으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뭔가의 모멘텀이 주어지지 않으면 저는 젊은 세대들이 점점점 경제활동 인구로 나오는 비율도, 인구도 적은데 굉장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좀 저자가 죄송합니다. 정리를 해다 보니까 뭐 이런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이제는 이제 그 자본을 계속적으로 이제 벌어들이는 이제 그런 시대가 결론적으로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그래서 노동소득을 통해서 자본을 형성을 해서 그렇게 이제 부를 축적을 하셨다면 빌딩을 사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그 노동에서 자산가로 옮겨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가야 되는 관점에서 연애를 하고 아이를 낳고 한다는 거는 되게 마이너스적인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은하철도 999가 이제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철이가 그 메텔과 같이 그 기차를 타고 안드로메다를 가려고 했는지, 왜 기계인간이 되려고 했는지가 이제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대학교 입학을 했을 때 저희 교수님이 근데 제레미 러프킨 교수, 노동의 종말, 이제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시대가 당신네도 죽기 전에 올 거라고 하는 건데 죽기 전에 너무 빨리 와가지고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정말. 네. 사실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해도 죽지 않아요, 이제는. 왜냐면은 먹고 사는 거는 기계들이 지금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지 될까? 그거를 이제 고민을 해야지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저자가 답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제가 좀 한번 고민을 해봤던 걸 해봤는데, 이게 우리나라 스스로 내생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밖에서 오는 어떤 충격으로 해서 하는 게 있는데,
뭐 내부적으로는 일반적인 정책을 지금 하던 대로 하는 거죠. 매번. 근데 이게 그냥 문제 연속인 거죠. 부동산 대책도 계속 바꾸고 뭐 금리 맨날 하는데 그냥 맨날 아무것도 문제가 그냥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가끔씩 또 어떤 이제 정당과 정치인들이 급진적인 걸 한 번씩 합니다. 소득주도 선장, 기본소득 정책, 뭐 혼란만 가중이 되는 거죠. 장점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가끔씩 어떤 이제 박정희 대통령 같이 확 바꿔버리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었었는데 뭐 체감되는 변화는 있어가지고 뭔가 바뀌었어요, 진짜. 근데 이거에 대한 또 음과 양의 이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갈등도 사실은 있는 거죠. 심각한 거고. 근데 외생적인 방법에서는 우리나라 뭐 노동력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외국인 고용하고 하는 거는 이미 예전부터 해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작게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뭐 근본적으로 문제가 개선이 되거나 하는 거는 없었던 거죠. 근데 급진적으로 IMF 같은 게 있었지만, 아휴,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가야지 이제 이런 게 있는데, 후유증도 되게 심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럼 평균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남북 통일이 저는 가장 큰 대안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 우리의 이 현상을 끓는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라고 이제 저자가 이제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 냄비라는 거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인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벗어나려면은 냄비 바깥으로 나가는 게 이제 최고인 거죠, 사실은. 예. 근데 이제 냄비 바깥으로 나가는 게 뭘까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통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통일을 하게 되면 인구 문제도 이제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좁은 땅덩어리에 대한 이제 문제도 해결이 되고, 지하 자원에 대한 문제도 해결이 되고, 진영학적인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혼란은 있겠지만, 지금 이 남한 사회에서의 갇혀서 이게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경쟁과 이런 압박들이 조금은 좀 넓어지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게 되면서 조금 그런 것들이 좀 완화되고, 이 남한에서의 제약된 기회보다 이 통일이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또 새로운 기회들을 찾아서 사람들이 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통일이 가장 큰 우리나라의 해법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갖고서 또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에서 아무튼 통일을 위해서, 그래서 이번 명절에 보름달이 뜨면은 통일을 위해서 꼭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